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PD라서요. 뒤에서 볼 때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그 이사장님 동영상 봤는데 미래를 위한 감각의 전환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저도 사실 여기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연사님들 많이 봤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분들이고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저도 어떻게든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왔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회를 바꾸는 질문에서 시작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신청하실 때 보셨겠지만 저는 PD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12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한 1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와 별개로 조금 글 쓰는 일을 좋아해서 책도 2억 권 내고 여러 가지 연재하는 작가라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희대에서도 한 학기 강의를 맡아서 이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이번에 이 강연을 제안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방송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을 만들고 책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메모하실 만한 엄청난 이론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과 썰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옆에 안경 쓴 애가 전데요.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제가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이라서 그냥 얹어놓은 사진이고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에 올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는 진주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도시고요. 평화롭고요. 좋은 곳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저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쓰라는 말을 너무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선생님들 보통 이제 그때 시절에 뭐 변호사, 뭐 의사, 뭐 교사 직업을 쓰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왜 꼭 직업을 써야 돼요? 저는 행복하고 재밌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요 라고 썼더니 그렇게 쓰기에는 이제 칸이 너무 작죠. 보통 2글자, 많이 써야 3글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래도 뭐라도 써라라고 하셔서 저 때 제가 썼던 답은 파워레인저였어요. 되게 혼났죠. 장난치냐고. 근데 저는 이제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꿈 또는 장래 희망이라고 하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잃어버린 순간 제가 변호사가 되는 순간 제 꿈은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파워레인저는 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썼다가 되게 혼나고 결국 지우고 뭔가 일반적인 직업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고민이 그거였어요.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진주에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꼈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거기에 가면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주에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고향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셨는데, 엄마 아빠 난 세상의 중심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했더니 부모님 그 질문 너무 좋아하셨어요. 세상의 중심? 서울이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수능을 봤고요. 떨어졌고요. 재수를 했고요. 또 떨어졌고요. 추가 합격을 했어요. 가까스로 이제 대학에 오게 됐고, 입학식이 다 되어서야 저는 합격증을 받고 이제 가까스로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하고 나니 별거 없더라고요. 서울이 중심인가?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이 세상의 중심,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짜를 한번 찾아보자.
이 세상의 진짜란 무엇일까? 그래서 진짜를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돈을 2년 동안 모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네, 대학교 때인데요. 이 기사가 이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여행을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1,500만 원을 모았고요. 지구를 한 바퀴만 딱 돌아보자. 돌다 보면 세상에 뭐라도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그 꿈꾸던 뭔가의 중심 또는 재밌는 곳 이런 세계에 대한 알미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았는데요. 문득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과 관광은 다른 건가? 그러니까 뭔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를 가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궁금한 질문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든 그 사회 안으로 파고들어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려면 어떤 나라에 가서 1, 2년씩 보통 유학을 하거나 살다 오시는데 전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빨리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돌아다니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때 당시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NGO 단체 같은 데 가서 제가 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하면서 체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되게 무모하게 제 자기소개서를 썼고요. 제 자기소개서 별거 없죠. 대학생인데 나는 한국에 사는 이동원이라는 대학생인데 너네 나라에 너네 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받아줘 라고 이메일을 한두 개 보냈더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보내고 10개, 20개 보내고 100개, 200개를 보내서 전 세계 NGO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답장이 오더라고요. 너 얼마나 건강하니? 뭐 이렇게 답장이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지구를 도는 저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세팅을 했는데요. 그때 그 얘기를 우연히 들은 경향신문의 기자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너 어디니? 저 학교에 있는데요. 잠깐 경향신문사 와볼래? 왜요? 와보면 알아. 갔더니 이 기사를 널 위해 써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주말에 인물 인터뷰 코너가 있는데 빵꾸가 났어. 네가 하나만 떼어주면 안 되겠니? 당장 내일 써야 돼. 재밌겠는데요? 해볼게요 라고 해서 그냥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몇 가지 물어보고 쓰셨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경향신문 앞에서 찍은 거고요. 학교에서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갈 줄 몰랐고 저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신개념 여행에다가 요 38개국 순회 준비를 이렇게 순회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분들만 하는 거라고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순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나갔고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아들이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부모님께서 서울까지 보내놨더니 여행 간다고 알바만 하고 돈만 모으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언론사에서 인증한 공식적인 순회 여행을 갈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죠. 너무 안심하셨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날 어느 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25살 때 일인데요. 그때 생각했죠. 그래 이거다. 이걸로 책을 내서 팔아서 100만 부를 팔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인세를 벌면서 원 없이 여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고요. 막상 책을 쓰려고 하니까 뭘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자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눈을 키우려 떠나는 NGO 신개념 여행 이거다. 내가 가는 단체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보면 어떨까? 사람들을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일종의 인터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양인은 다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색깔이 다양하죠. 피부 색깔이 다양한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가서 전쟁 당시에 뭐 학살 피해를 본 민간인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민간인 생존자를 만나기도 하고 캄보디아에 뭐 장애인 단체를 가기도 하고 태국, 싱가포르 등을 거쳐서 여기 보면 하얀색 배가 있는데요. 제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비행기 값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려니까. 그래서 배를 탔었습니다. 피스보트라고 하는 일본 NGO 배고 평화운동을 하는데
지구를 계속 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를 타고 바다를 한 두세 개만 건너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 배를 66일 정도 탔고요. 인도양, 대서양, 뭐 파나마운하 수에즈운하 등을 통과하면서 저 배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 배가에서 저는 멕시코에 내리고 배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거기서 내려서 여기 보면 거북이가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이제 거북이 보호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거북이를 보호하는 일인데 여기서 제 인생 최초의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멕시코에서 거북이를 야생 거북이의 알 같은 걸 이제 보호해주는 일인데 여기도 천연기념물이니까 아무나 만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푸에르토 바야르타라는 시청에 가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예, 스페인말을 잘 못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자격증이 나왔어요. 사진을 붙여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멕시코에서 야생 거북이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 그때 우리 지금까지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 자격도 따고 뭐 페루에서 빈민촌에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에콰도르에서는 4,100m 고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곰을 쫓아다니면서 추적해서 기록하는 일도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에 가서 서한 지구에 가서 2주 정도 지내면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한 달 또는 짧게는 3주 기간 동안 저는 정해진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곳을 먹고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야생동물 전문가도 있고 평화운동 전문가도 있고 빈민촌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담고 쓰고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권의 책이 됐고 그 책을 내고 나서 책을 준비하며 내면서 이게 어쩌면 나에게 밥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네,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제가 써놓고 봐도 생각보다 잘 안 팔리겠는데 라는 불안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이쪽으로 한번 길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미 26, 27이 됐을 때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스펙을 쌓아서 취업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유학도 가고 하는데 27살의 저는 재수 끝에 대학을 가서 여행을 갔다가 책 하나를 가까스로 준비하는 3학년 1학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하지? 토익 토플도 없고 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던 차에 그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그 어떤 스펙도 확인하지 않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사람을 뽑겠다고 나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SBS라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그 해에 졸업도 하기 전에 바로 취업을 해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참고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PD 이름을 저렇게 자막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알겠죠. 유퀴즈 제가 한번 출연한 적 있는데 유퀴즈 PD가 이렇게 굳이 친절하게 제 이름까지 자막으로 넣어서 저렇게 만들어줘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 그 공채로 들어온 저희 후배들도 선배님 남자답게 물어보시는 분이라고 짤로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저런 말을 평소에 쓰진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해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어떤 지역의 조직을 운영하시는 보스를 만나야 됐고 만나고 싶었고 일주일을 찾아다녔지만 안 만나 주셔서 어떻게 만나야 되나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은퇴하셔서 새 삶을 사시는 분께서 전화해서 남자답게 만나자고 해라 라고 해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남자답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남자답게 만나자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답게 만나자. 혼란이 좀 왔었고요. 저거 이제 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간 조연출 PD도 있고 카메라 감독님도 있고 카메라 감독님 보조분도 있고 저희 차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도 계세요.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을 꼭 만나서 저희가 사실 취재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해보자. 해서 전화하기로 했고 막상 전화하려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 뒤에 건물 보이시잖아요. 저 검찰청이에요. 검찰청 벤치에 가서 찍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알겠거니 우리 검찰에서 전화했다. 나중에 안 좋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했고, 전화를 걸었고 남자답게 여쭤보면이라는 말을 했고, 저희 카메라 팀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비웃고 있더라고요. 시킨다고 진짜로 하니? 였는데 저 말 덕분에 실제로 만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인 사건을 취재했었는데요.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회사 다닌 지 한 8년 차, 9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고요. 사실 취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학 전공은 정치학이고,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근을 해야 됐고, 출근 첫날과 기말고사가 맞물려서 인사팀과 첫날부터 상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되게 정신없던 철없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다녀보고 아니면 나와야지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는데요. 조금 다녀보니까 스펙도 없고 학점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다 보니 한 3년만 다녀볼까 4년만 다녀볼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직업이 되게 재밌었고, 무엇보다 여기저기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네. 그리고 내가 물어볼 수 있네. 대중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나의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재밌는 직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근무 환경도 되게 이게 좀 녹화가 되는구나. 아무튼 근무 환경도 저 사장님 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6년 차에 이 프로그램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너무 많았고, 저런 전화도 보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어떤 분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사람을 죽이셨어요? 살인을 하셨나요? 라는 걸 꽤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어봐야 되는, 또는 이 질문 자체를 물어봤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걸 해냈다, 또는 우리도 물어봤다. 이 질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방송 분량이 되는 그런 속에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지나다 보니까 적응이 됐고 그냥 할 만하네 하고 무뎌질 때쯤 저에게 다가온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많이들 아실 법한 사건이고요. 그 정인이라는 입양아가 아동학대 끝에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에 방송을 했던 사건인데요. 제가 그것이 한 3년 정도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무뎌지고 익숙해졌을 때쯤 이 사건에 대한 제보가 SBS에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양천구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던 시점은 2020년 12월 초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달 전인 2020년 10월 13일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이 제보가 어마무시하게 왔을 때 저는 이 제보를 보고 방송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미 사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고 사건 발생 시점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양모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방송을 왜 하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지였는데요. 이거였어요. 우리는 왜 이 사건을 이 시점에 또다시 이미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세상에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다른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을 취재하러 갔을 때 만난 인터뷰 분들이 이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요. 보통 너무너무 절실해서 꼭 방송에 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사건을 방송에 내주세요라고 찾아온 분들이 자기 사건 얘기하기 전에 남의 사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오전에 이 사건 얘기를 듣고 오후에 다른 데 가서 또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게 된 거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으면 한번 알아봐야겠다 였는데요. 그 알아봐야겠다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가 아니라 빨리 확인하고 치우자였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이렇게 자꾸 찜찜하게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확인해보고 아닌 거 아니겠다라고 빨리 끝내자였는데 찾아갔더니 그 2달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 더 보도해 주길, 사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건들에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갔고 사실 취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갔어요. 카메라 팀도 없고 스태프도 없이 혼자 가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왜 죽었느냐,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범죄 사건 다룰 때 하는 살인의 원인, 범행의 동기였는데요. 제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왜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나?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이 사건은 꼭 보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왜 바뀌게 됐냐면요. 이 아이는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소아과 의사 또는 의료진 전문이거나 또는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성실히 아이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의무를 시행하셨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아이 진료 중에 학대 흔적이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학대를 의심돼서 신고를 했고, 심지어 주변의 이웃분, 의무가 없는 이웃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고, 이 신고를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를 단순히 누군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이거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방송을 하자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도 이제 얼굴 찌푸리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원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하려면 이제 안 나온 걸 감안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21년 1월 2일 새해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회사분들이 네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하는데 시청률 안 나올 거야. 알지? 보통 이제 성인 남성분들은 조금 관심이 덜 하시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은 보기 힘들어서 안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청률도 안 나오고 좀 관심도 덜하겠지만 방송 이후에라도 이 움직임이 좀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일하던 이제 정문명 작가라는 이런 분이 정인아 미안해라는 캠페인을 해보자. 이걸 해서 사진을 방송 전에 미리 모아서 클립을 만들어서 방송에 넣고 이 클립만 떼서 방송 직후에 유튜브에 올려서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되게끔, 시청률이 안 나와서 많이들 안 보더라도 되게끔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문구가 정인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희가 방송을 만든 핵심 의도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해보자 했고, 그래서 이분한테 먼저 써보세요 해서 김상중 씨한테 써서 준비해서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방송 전에 수백여 명의 분들이 사진을 보내셔서 방송에 이게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그날 시청률이 그해 가장 잘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됐었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나니까 그래 우리는 할 일을 했다라는 솔직히 마음이 컸어요. 저는 지금 여기 나와서 멋있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SBS도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회사에서 할 일도 했고 제보자들이 원하는 일도 했고 할 만큼 했다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희가 2021년 1월 2일에 방송을 했는데요. 6일 뒤에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토요일 밤에 방송을 했더니 월요일 날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국무총리도 사과를 하더니 수요일 날 경찰청장이
생중계로 사과하면서 관련자 분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절차를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렇게 여야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여야가 빠르게 합의하셔서 6일 뒤에 국회 본회의의 상정이 아니라 법이 올라가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 보여주고 시청률이 높고 재밌게 봐주고 많이들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면 좋은 일, 이건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같이 많은 스태프들과 준비했던 방송이 그 세상에 던졌던 하나의 질문이 파동을 일으켜서 세상에 법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는 2주 만에 후속 방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원래 6주에서 8주에 한 편 만드는데 2주 만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빠르게 모든 스텝이 한 마음으로 해서 다시 방송을 했었고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 한 변호사님이 전화로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피디님 되게 고생하셨다. 방송도 잘 됐고 법도 바뀌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쩌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 울림이 되게 컸어요. 굉장히 울림이 컸고 제가 기대했던 바도 아니었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내가 가진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질문들을 세상에 던졌을 때 회사 이름이긴 하나 이런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쉽다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더 하고 제가 또 다른 세상에 질문을 던질 기회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방송인데요. 그것이 아쉽다를 하고 또 다른 예능 프로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3부작 다큐멘터리고 학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방송의 첫 컷이에요. 황정민 씨한테 물어봤죠. 김민기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는요? 했더니 처음이에요. 왜 이게 첫 컷이었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 다큐의 시작은. 대체 김민기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아마 여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작년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게 됐더라도 그 2023년까지는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전이라는 대학로에 작은 극단이 있고 그것을 운영했던 김민기라는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3부작을 했던 건데요. 이 학전이라는 극단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이제 커서 성장해서 활동하는 분이 한 770여 분 정도 계세요. 그중에 1기였던 배우 중에 황정민, 뭐 설경구, 장현성, 뭐 이정은, 전배수, 뭐 방은진 씨도 있고 이선빈, 김대명 이런 유명한 분들, 윤도현 씨도 있고 많은데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김민기라는 분과 학전이라는 극단이 있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그런 답이었는데요. 그것이 아쉽다를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즐거운 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 있는 일도 있지만 많이 헛헛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날 즈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군가 나의 멘토는 없을까? 내 세상에 뭔가 롤모델처럼 길라잡이가 될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학전과 김민기라는 곳을 김민기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다큐는 되게 특이한 작업이었어요. 김민기 선생님 당시에 투병 중이었고 학전이라는 것이 문을 닫게 돼 있었고 저희에게 촬영이 가능한 기간은 9주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보통 3, 4개월을 찍고 편집해서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4개월에 한 편을 만드는데 저희는 편집까지 4개월 동안 3부작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김민기 선생님께서 당시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김민기라는 분을 인터뷰할 수 없는 김민기 선생님이 주인공인 다큐였어요. 되게 특이한 작업이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면 김민기 선생님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인터뷰를 원하면 되게 싫어하세요. 억지로 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시고 거의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김민기 선생님도 키워낸 770명 여러 배우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분에 관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안 나오는 인터뷰였죠. 근데 가서 황정민 씨한테 물어봐야 됐던 거죠. 학전 출신인데 김민기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학전은 어떤 곳이에요? 라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 황정민, 설경구 이런 사람들을 100명을 구주하는 인터뷰해야 되는데 사전조사가 불가능한 인터뷰였습니다. 하루에 2명, 3명씩 만나는데 갔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되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인터뷰를 해오다가 만났는데 황정민 씨에게 물어봤죠. 학전은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때 질문이 정말 김민기라는 분이 하라고 한 게 맞냐? 맞습니다. 오케이 했더니 질문 딱 하나 했죠. 학전이 어떤 곳이에요? 40분을 혼자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은 저거였죠. 그래서요? 또 40분이 흘러가더라고요. 100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극단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현대사의 사회, 문화, 예술, 정치 여러 가지 변곡점마다 있었던 김민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들으면서 저는 기억을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처음 들어본 얘기를 쏟아내고 그 정보를 머리에 기억하고 2시간 뒤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 거의 260시간쯤 될 거예요. 방송은 3시간 나갔는데요. 그걸 하면서 알게 됐죠. 김민기라는 분이 대체 누군데 그래라는 대답은 저희 제목에 있는 뒷것이라는 거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같은 느낌인데 세상 어느 곳에도 있는 그런 김민기라는 분께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알게 됐던 작업이었고, 처음으로 허락해 주지만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다큐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역사적 사료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록이 될 테니. 그래서 100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하면서 100가지의 대답을 듣고 그 퍼즐들을 맞춰서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른이 필요한 세상,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응원받고 싶은 이야기,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다양한 조각들을 통해서 맞추게 됐구나. 하나 더 특이했던 점은 말씀드린 그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야 30초 나옵니다. 이정은 씨 한 20초 나오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정치인도 있고 뭐 유홍준 선생님 같은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1대1로 하기엔 분량이 너무 넘쳐서 2명씩, 3명씩, 4명씩 모아서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방송에 10초 정도 넣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다 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시간씩. 이게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 방송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나 10초라도 나가게 해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담아서 고맙다. 나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이었죠. 내가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큰 기회를 굉장히 운 좋게 이 직업을 하면서 가졌고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크레딧에 연출자로 내 이름이 남았구나. 되게 감사한 일이다. 예, 라는 생각이 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국 남기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제가 매일 생각하는 질문이고요. 저는 현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만만치 않게 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계속 생각하죠. 이 얘기를 우리가 왜 방송을 해야 될까? 우리가 세상에 남기려는 질문은 뭘까? 이 얘기가 전달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희가 정치인도 아니고 선동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방향으로 이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한 세상의 가치 속에 나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질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엄숙해졌네요 갑자기.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작업하는 일들은 약간 이런 방식이고 이런 속에서 경험들을 또 글로 남기고 또 연결돼서 다른 영상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제가 운이 좋은 건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또는 만날 수 없는 또는 남자답게 물어봐야 되는 만나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저만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러니까 260시간의 그 인터뷰 자료, 그 수많은 만나기도 힘든 그런 배우, 훌륭한 뭐 정치인, 연구자 선생님들의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해서 다 한 사람은, 이야기 들은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인터뷰할 때 그분들 만났을 때 저의 가장 큰 특권은 그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카메라가 아무리 많아도 제 눈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랑 둘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에너지와 삶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얼떨결에 이 직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도 사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도전이고 또 다른 기회인데,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또 다른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행사가 임팩트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의지를 가진 분들이 모인 행사다 보니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회의 현실에 질문에 답이 막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이어나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걸 제가 좀 제 식으로 다시 한번 소화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PD님께서 매번 머릿속에 좋은 질문? 한 방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딱 생각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례를 들어주신 정인이 사례만 해도 처음에 품었던 질문은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 그 질문의 상태일 때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미흡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형태를 우리 사회가 왜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까? 로 바꾸는 순간 다른 시각이 열렸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인이 사례만 짚어주셨지만 실은 PD님이 만드신 많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프로그램들이 사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공론회장을 여는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가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향이 일어나던가요? 저는 사실 방송을 만드는 PD가 본업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저희는 제가 만드는 작업 콘텐츠들은 누군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궁금해해야 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이슈를 취재할 때 사람들이 이 이슈, 사건을 왜 봐야 될까? 그리고 봤을 때 뭘 궁금해할까? 그 질문만 사실 생각해요. 근데 그 질문이 대중들이 원하는 질문이자 사회를 바꾸는 질문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그것이 할 수다 만들면 많이는 한 편 만들 때 거기도 100명쯤 만납니다. 100명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방향이 생겨요. 그 방향이 이 사회가 원하는 방향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가길 바라는 방향이더라고요. 그 질문을 방송에 잘 녹여내는 게 저의 역할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질문의 형태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이야기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런 질문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PD이자 작가이자 월급을 받는 직원이거든요. 회사 일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큰 뜻을 갖고 살지는 않아요. 똑같이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하지만, 다만 제 직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희 선배 얘기해 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월급 받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 하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은 되게 드물다. 사회적인 일을 하면서 욕먹는 일은 많거든요. 근데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제 직업이 부럽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서는 안 된대요. 이빨 치료된 게 밖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보여야 되는데 당신은 당신의 한 일을 보여주고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근데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보람을 얻네. 그런 직업이 세상에 몇 개나 될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여행 이야기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와, 듣는 체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듣는 게 사실은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듣는 체력이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런 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많아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뭘 만들든 궁금한 게 생기든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는 이렇게 조금 뇌가 전환이 되면서 이 직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훈련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에 누군가를 만약에 이렇게 대표님 뵈러 가면 1시간이 주어졌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하면 그 1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들을 듣는 거 플러스 뭔가 조금 더 알아내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 머릿속으로 수십 개를 계속 전날부터 계속 돌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면 계속 듣고 있죠. 네. 그럼 듣는 게 그냥 멍하니 계신 게 아니라 머리는 엄청 바쁘게 돌아가면서 듣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마 동공이 계속 움직이긴 할 겁니다.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 사회가 손 들고 질문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사회다. 너무 이 문제의식 저희 다 갖고 있죠. 그 유명한 그 영상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한국 기자들이 손 못 들었던 그 영상 때문인지 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혹시 손 잘 들고 질문하셨어요? 아니요, 손 잘 들고 질문하지 않았고요, 못했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질문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진주라는 작은 도시에 살 때 TV에 나온 유명한 연사나 뭐 사회적 인사가 지역에 특강을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왠지 저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나를 인상이라도 남겨놓으면 살다가 한 번은 나중에 아는 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린 시기에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사인해 줄 때도 저를 뭔가 다르게 봐주는 듯한 느낌? 교감을 했다고 느꼈고 인연이 생겼다고 느꼈고 이게 뭔가 나에게 뭔가 힘이 될 거라는 느낌을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 대학교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 57명의 경희대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요. 해보는데 어느 날 질문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장벽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 한국 사회는 약간 이런 위계, 서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교수님과 학생으로서의 장벽이 있더라고요. 이 장벽을 허물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저의 실수담과 저의 헛술함을 보여줬던 날이 있어요. 많이 장벽을 넘어오더라고요. 급하게 다시 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조금 더 유연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직업적으로 늘 질문하고 취재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질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되게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타인한테 질문한다는 건 악수를 청하는 일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처음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호의를 표하고 악수를 청하는 일이다 정도로 다가가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AI 시대이다 보니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메시지가 워낙 많잖아요. 질문의 요령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기승전결, 논리적 사고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PD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질문의 방법론, 습관, 프레임워크까지 실용적인 요령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제가 뭔가 이론을 정립한 사람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쌓인 경험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가장 저한테 어려운 인터뷰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살면서 했던 인터뷰들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에 있던 거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황정민도 아니고 어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였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어려운 트라우마 속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첫 번째 힘들고요. 그리고 이걸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 게 또 힘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알다 인터뷰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옆에 카메라 2대가 있고 뒤에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습니다. 그러면 TV에 나오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 가족의 피해 때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극도의 긴장과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해놓고 전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당일날 사라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렇게 마주 앉아서 카메라가 켜지고 나면 제가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걸 하려면 이분이 이 공간이 인터뷰라는 걸 느끼지 않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논리적인 뭐 기승전결 이런 걸 다 있고요. 딱 하나예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짜로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알아요. 두 번째, 정말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이 공부해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요. 이분은 누가 나쁜 일을 겪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극도의 긴장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세요. 우리 동네 고양이 얘기도 했다가 대통령 얘기도 했다가 맛집 얘기도 했다가 돌고 돌다가 3-4시간 정도 지나면 사건 얘기로 왔다가 다시 딴 데 가셨다가 다시 사건 얘기 하다 보면 길게 5시간 동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5시간 동안 제가 딱 하는 거는 질문지를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고개를 내리는 순간 흐름이 깨지는 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연차 때. 그래서 저는 질문지 내용이나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인터뷰일수록 다른 때보다 그럴 때일수록 다 집어넣고 눈을 안 떼요. 끝까지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끝까지 눈을 안 떼고 듣고 어차피 카메라가 기록할 거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해도 카메라는 기억을 할 거지만 그리고 제 머릿속에 질문들이 있어야 순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분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가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을 때 이 순서는 다 꼬인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가 잘 된 날은 방송 분량이 잘 뽑혔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해졌어요. 피디님 고마워요 할 때 인터뷰가 잘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무튼 최대한 시선을 바라보고 진심의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저도 매번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의 실용적인 방법론을 여쭤봤는데 경청의 태도로 답하신 게 너무 뭉클하고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포장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장이 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준비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말씀해주셨던 강연을 약간 복습할 겸 이 자리를 맺을 겸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태도로 질문을 던져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솔직히 답은 정확한 뭐다라는 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했던 질문이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이름이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하필 이름이 그래요. 그럼 뭘 던져야 되지? 뭐가 좋은 질문이지?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뒷것 김민기라는 작품을 할 때도 제가 던졌던 질문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김민기 선생님에 대한 개인에 대한 궁금함들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존중에 대한 이야기, 존경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 받아들인 피드백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때 어쩌면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진 질문이지만 그게 하나하나 개인에게 되게 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와닿는 남는 질문이 될 때 그게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토리라인 짜실 때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첫 시작과 끝 마무리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책이라는 작업을 하지만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고 여전히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써보는데 그 뭔가의 주제로 쓸 때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제일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고 있는데 뭔가 에피소드를 쓸 때 저의 얘기들은 항상 상대방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대구의 어떤 살인 사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형사님과 한여름에 길이 없는 산속을 돌아다녀야 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 얘기를 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대구 형사님인데 이 PD 어딨노 안 오나 이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떠올렸을 때 그 말이 그 숲속에서 너무 더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가고 싶을 때 어딘지 모르는 숲속에서 외치던 정년퇴직을 앞둔 그 형사님의 말이 너무 밉고 싫었어요. 저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소리만 따라가는데 그 말 하나 가지고 사실은 썼어요. 그 얘기를 쓰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문장, 그 순간의 공기, 목소리, 톤 그런 걸 좀 기억하는 것 같고요. PD로 일하다 보니까 더 그게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할 때 이렇게 문자로 잘 기억 못하고 이렇게 공간을 그림처럼 기억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장면에 어떤 목소리 그게 하나가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놓고 쓰면 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분량은 좀 채워지는 네 그렇게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디님 같은 언론인은 어떤 가치를 믿으면서 일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꼭 여쭈고 싶었습니다. 입사 면접 너무 때 멋진 비슷한 질문을 질문입니다. 들었던 기억이 그때도 비슷했던 십수년 전에도 방송국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방송국사까지는 제가 일개 사원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방송이 콘텐츠 만들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뭔가 방송이 나갔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든 또는 뭔가 이 방송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조성돼서 안 좋은 일이 악플이 달렸든 간에 균열은 생겨요. 그 균열은 무조건 생겨요. 왜냐하면 방송국이 시청률이 아무리 전체로 떨어져도 어마무시하게 큰 힘을 말씀하신 임팩트는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균열이 남은 곳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1년, 2년 뒤에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5년 전에 방송을 제가 했던 걸 가지고 누가 전화 오셔서 이런 거 봤는데 제보해도 될까요? 라는 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일은 의미가 있고 사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질문 중에 저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인데 언론인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직업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계속 물어보는 저의 개인적 질문인데 언론인인가? 그냥 컨텐츠 제작자인가? 일개 그냥 사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 정체성이 사실은 세상이 바뀌면서 계속 혼란은 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정립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만들든 균열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했던 작품들 얘기를 했으니까 누군가 한 분은 그걸 하나 또 켜보면 그게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남아서 SNS에 남길 수도 있고 또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뭔가 조금씩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꼭 보이든 안 보이든 크든 안 크든 그건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힌트가 됐어요. 변화하면 되게 거창한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그거가 오히려 오해일 수도 있겠다. 내 변화는 작아도 끈기 있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은 어떤 양상으로 퍼져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실패와 나아가서 책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직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저희는 노출되어서 살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방송국의 시험을 봐서 직원으로 취직했는데 프로그램에 이름이 달리죠.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라는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실패를 하면 책임은 바로 다이렉트로 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요. 그러니까 정의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보도가 잘 되어서 잘 알려졌으니 망정이지, 만일에 잘 안 알려졌으면 많은 제보자분들이 실망하고 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피디님 왜 방송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도 저에게는, 이렇게 모여서 봤을 때는 뭐 그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가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 눈을 보고 1시간 2시간 인터뷰한 사람으로서 메시지 하나 오면 어마무시하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 작은 돌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결국 이 직업을 하는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책임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날은, 무서운 순간은 방송이 끝난 직후입니다. 뭐 어떤 방송이든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핸드폰에 무슨 메시지가 올까? 핸드폰이 많이 울릴수록 많이 불안하고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혹시나. 네. 안 울릴 땐 더 불안해요. 아무도 안 봤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거기에 답을 하고 피하지 않고 하게끔 잘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저희는 회사 법무팀과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많이 해요. 예. 혼날 때도 많고요. 이걸 꼭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법의 경계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욕을 먹지만 법적인 책임은 이동원이라는 개인이 지게 돼 있죠. 뭔가 잘못되면 어딘가 출석해야 되는 의무는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이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떤 파장이 될까? 근데 아까 앞에 주신 질문, 앞에 분이 질문 주신 거랑 연결되는데, 이걸 지금 사실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 얘기들을 주로 하지만, 방송이 하나 나가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요. 어떤 식당에 나가면 그 집이 맛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 안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모자이크해서 나갔어도 본인이 용기 있게 제보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요. 내가 한번 용기를 냈다. 우리랑 실컷 모자이크해서 인터뷰했는데 딴 데 가서 얼굴 공개하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용기가 돼서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 사람 인생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뀌어요. 그걸 저는 거의 매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사회책임이 뭔가라기보다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나한테 온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할 때도 많지만 어쨌거나 마주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소모적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다면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또 중심을 잡으려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까 어떤 유족분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그 유족분이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 후련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어깨에 있는 짐이 저한테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은 후련해졌고요. 저는 그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이게 제 개인을 파먹을 때가 있죠. 밤마다 꿈을 꿀 때가 있고, 하나를 취재하게 되면 밤낮으로 그 사건만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이 모든 얘기가 나한테 왔고, 이분이 용기 내서 모든 얘기를 나한테 다 했고, 내가 아니라 SBS PD고 SBS에 한 거지만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견뎌내는 힘이 중요한데, 그냥 저의 유일한 힐링 포인트라고 한다면, 많이 듣고 많은 정보를 많이 넣다 보니까 최대한 한밤중에는 그 어떤 정보도 안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불멍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술도 마셔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불멍을 하는데, 제가 돈이 많지 않아 집에 벽난로는 없어서 넷플릭스에 벽난로 이런 걸 켜놓고 멍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비워내야 그 다음날 다시 넣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제 한계가 있으니까, 감정의 한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태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비워내고 없애고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강연과 토크까지 마무리해 주신 PD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네.